일단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특히나 2차전지나 반도체나 좀 이렇게 뭔가 선두를 나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개인 투자가 많이 몰린다거나 수급의 앞에서 이끌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업종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금투세가 폐지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메인 기업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채널 나가면서 저의 한 20여 년 된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외 정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특히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원래 오늘 오기 전에 이제 국내 증시가 어려운 이유 하면 금투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금투세가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기울었다라고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 얘기는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금투세 폐지 쪽으로 이제 기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급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는 거의 7%막 급등하고 지금 증시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 제일 걱정됐었던 금투세 이슈는 이제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쪽에서 빠져나왔었던 외국인 자금들이 언제쯤 다시 또 본격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를 둘러싼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일단 오늘 날짜 11월 4일이죠. 4일 날짜로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은 연말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금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강력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가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간에 뭐 아직까지 그 누가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뭐 미국의 채권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장들이 좀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는데 이번 주 중반이 지나면은 대략적으로 결론이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1탄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11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11월 FOMC는 지금 뭐 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어제자로 보니까 90%가 넘어가더라고요. 지난번에 9월 달에 이제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저는 사실 50bp나 했기 때문에 올해 과연 11월 달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그 노동 관련 지표가 나왔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어쨌든 이제 11월 달도 금리를 한번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달도 인하하고 12월 달은 뭐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올해는 100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양책이에요. 이제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보다는 지금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좋은 분위기를 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원래는 미국만 좀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금투세가 오늘 바로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제 폐지가 거의 확정되는 식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올 연말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입니다. 국내외 악재들은 다소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말이나 내년 초 코스피 상승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좀 빨리 올랐으면 좋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은 최근까지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이게 항상 이제 탈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조금 우리나라가 좀 불안정한 거를 굳이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예탁금 규모가 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신용 잔고 비율이 좀 높거든요. 여전히 지금 34%, 35%대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대선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트레이더들이 달러 강세 쪽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 달러 강세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아마 그 다음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좀 가정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잘 끝났다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올 하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실 지금부터 한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지수 기준으로 오르고 마감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적어도 2,800, 2,900 정도는 갖다 대놓고 끝나줘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3천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3천 바라기엔 좀 지금 당장 오늘자 기준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2,800에서 한 2,900 정도까지만 대놓고 올해를 마무리해도 전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냐, 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관련주가 움직일 것이고 뭐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루머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이제 대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 코앞에 다가오면 항상 그들은 네거티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정책 얘기 안 하고요. 상대방 까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잘못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지금은 좀 뭔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해리스가 된다라는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그대로 정권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민주당이 지지했었던 그런 업종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나왔던 지난 주말에 나왔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해리스가 되면은 반도체 관련 칩스법을 없애버릴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해리스가 놀래가지고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와가지고 아 그런 일 없는데? 나 칩스법 안 없앨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해왔었던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해리스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다들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 트럼프는 또 공화당이고 완전 반대 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바이든이 해왔었던 그 정책들, IRA나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완전히 수정, 전면 개편, 아니면 삭제, 뭐 이런 걸 할 거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IRA도 결국은 미국의 의회를 통과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또 없애려고 하면은 미국의 의회에 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IRA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주 자체가 굉장히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 주들의 주지사들이 다 공화당 출신들이에요.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에서 오히려 그 IRA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당내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상원이든 하원이든 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지금 어쨌든 이제 IRA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IRA를 폐지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거 더하기 뭐 어쨌든 지금 공화당을 그동안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지지를 해왔었던 기업들이 보통 석유 기업들, 글로벌 석유 기업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뭐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화석연료 위주로 돌아가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뭐 선거 자금도 많이 했었고 정책 지원을 많이 했었죠. 근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조차도 최근에 IRA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키 올럽이라고 이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CEO인데 여성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전 정말 이분을 좋아하는 게 회사가 어려워도 직원들을 안 내보내요. 우리 직원들 지켜가면서 파이팅 해서 지금의 그 회사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올해 7월인가 5월인가 이제 트럼프를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IRA 없애지 말라고.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 없애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메인 지지 세력인 글로벌 이제 석유 관련 기업들이 IRA를 없애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IRA를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수정 보완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주인공병이 되게 심한 분이다라는 걸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IRA를 많이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만큼 정말 뛰어난 법안은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본인 색깔로 바꾸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IRA에 진행했었는데 이런 허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고쳐가지고 정말 더 완벽한 법안을 만들었다. 100% 이렇게 얘기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IRA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 되는 부분도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현재 트럼프를 정말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누가 뭐라 해도 친환경 기업의 대표 주자 중에 대표 주자인데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후원자가 많이 필요했던 트럼프에게 전 세계 최고의 부자 돈 그렇게 많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막 두 손 막 번쩍 지르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유세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는 이제 이분이 원래 정치인이 아니에요. 사업가입니다. 그 사업가는 인풋이 들어가면 그만큼 아웃풋을 확실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뭔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딜이 되고 대화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가 지난번 첫 번째 1기 집권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런 그 북한과의 대화를 처음 했죠. 이제 미국 대통령은 거의 최초로 이제 북한의 대표를 만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도 서로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뭔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리스가 좋다, 뭐 트럼프가 좋다 해봤자 저한테 미국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한테 과연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겠냐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해리스가 된다 보더라도 기존과는 별로 다를 게 없을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죠. 근데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트럼프는 지금 원래 미중 무역 분쟁을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제재를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산업에서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되게 많은 쪽에서 이제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사이익을 항상 우리가 얻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도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 이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많은 공장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생산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분명히 우리가 고용 창출효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3천억 달러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나쁘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방위비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마치 방위비를 별로 안 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충분한 방위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딜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부자 나라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엄연하게 우리나라랑 FTA 그 협상을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FTA로 협상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대통령령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협상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협상 테이블로 좀 불리한 게 있을 때 우리나라가 뭐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지만 뭐 인텔이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인텔이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와의 어떤 협업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런 걸 봤을 때 같이 붙어가면은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가 궁금해요. 일단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좋습니다. 근데 특히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좀 이렇게 뭔가 선두를 나가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개인 투자가 많이 몰린다거나 이렇게 뭔가 수급의 앞에서 이끌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업종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금투세가 폐지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메인 기업들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뭐 2차전지뿐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이제 주요 수급이 몰린 업종 쪽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사실은 진짜. 대표님, 그렇다면 금투세 폐지 효과는 언제부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나오고 있죠. 오늘 바로 금투세 폐지라는 얘기가 이재명 그 당대표님으로부터 나오면서부터 바로 우리나라 주식에 거의 제가 자료 보내드렸지만 거의 바로 이제 팍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지수가 완전 바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보통 이렇게 지수가 빠르게 살아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매물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밑에서 좀 잡아놓은 매물들이 단기간에 치고 왔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이 작동하거나 이랬을 때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 큰 악재성 이슈, 악법에 가까운 이슈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수급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뭐 효과는 바로 나왔고요. 뭐 굉장히 저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효과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금투세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폐지가 된 모습이 의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의외였어요. 근데 이게 유예가 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금투세라는 게 나오고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보완책이라고 몇 개를 제시했었는데 야, 그 보완책들이 보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채널에 나와서 몇 달 동안 계속 올해 내내 했던 것 같아요.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주장했었던 거는
금투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자금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금투세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해외 ISA 계좌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저 진짜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는데 그만큼 말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법안이었어요. 당연히 폐지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었고, 근데 언젠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선진화되게 되면은 금융투자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겨져야 돼요. 당연히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 저는 이거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관련 부처인 뭐 연금보험공단이라든지 뭐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과 전혀 회의가 없이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음번에 뭐 수년 후, 이거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년 후에 다시 혹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관계 부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고 국민들도 모여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폐지가 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근데 유예 쪽으로도 살짝 뭔가 분위기가 가길래 전 유예가 되면 사실 의미가 없다 봤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년 유예, 그러면 1년 정도까지도 아니고 한 10개월, 9개월 후면은 그 이슈가 또 나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불과 몇 년 전에 계속 연말마다 이제 막 줄이겠다는 얘기하고 뭐 가족 합산해서 뭐 10억 이상, 5억 이상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명절날 모여가지고 너 솔직히 다 까라, 네 계좌 다 까라 이런 식으로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이 있어서 그때도 제가 뭐 환경 같은 데 가서 엄청 싸웠는데, 말도 안 되는 법안이랑 싸웠는데, 어쨌든 유예보다는 폐지로 하는 거는 매우 적절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그 당대표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도 예전에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히 이해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폐지로 결정되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선정한 것 같아서 전 너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기론이요? 삼성전자가 좀 자초한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사실은.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병철 회장님에서 고 이건희 회장님 넘어오실 때도 이건희 회장님이 2년 동안인가 회사를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되게 막 후계자에 대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이재용 회장님 넘어올 때도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죠. 왜냐면은 뭐 법적인 문제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재용 회장님이 좀 이제 외부적인 내용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임원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임원이 좀 많이 됐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봐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이에요. 회사 내부적인 부분들. 회장이 바뀌면 컬러가 분명히 바뀌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이 리프레시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이슈들 때문에 뭔가 좀 단합되지 못한 분위기도 좀 분명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뭐 중국에서 따라오고 막 뭐 SK 하이닉스는 치고 가는데 못 따라가고 뭐 이런 이슈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나오는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이슈와 외부적인 이슈가 같이 좀 겹치면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삼성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뭔가 구조조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SK그룹 마찬가지죠. 삼성 마찬가지고 두산도 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런 구조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우리 저는 아프지만 뭔가 바꾸고 도려내야 될 거는 분명히 도려내고 가야 된다 봐요. 그래야지 더 성장을 하고,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1학년 때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는데 중학교 2학년 그 겨울방학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때 밤에 잘 때 너무 아팠거든요. 진짜 너무 막 다리가 끊어질 것 정도로 아팠는데 그 방학 동안에 제가 10몇 cm가 컸어요, 키가. 그때 저도 이제 성장통이라는 게 진짜 아프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모든 기업들도 이렇게 뭔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성장통들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나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 보는데, 삼성전자 위기론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위기라기보다는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한 끗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삼성에는 굉장히 훌륭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뭔가 선택을 하는 게 맞고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직원들이 많고, 그리고 그 직원들의 의견이 바로 위로 좀 전달이 좀 잘 돼야 돼요. 근데 위에서 끊겨버리는 현상이 최근에 실제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라인업으로 짜고 이제 조직 개편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좀 위기론보다는
한번 거쳐가야 될 어떤 성장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산업 자체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긁어부스럼 만들면 솔직히 털면은 뭔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안 좋게 저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 D램 정신 못 차려서 중국한테 뺏기고 있네. 그렇다고 니들이 뭐 HBM을 따라가. HBM 옛날에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니들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왜 안 해가지고 경영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SK하이닉스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이 수모를 겪고 있어? 니들이 1등 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얘기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안 좋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뭐 삼성이 그때 당시 HBM을 이제 하려고 했다가 가성비 떨어져서 안 한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삼성이 봤던 거는 이제 그렇게 쌓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 그냥 굳이 쌓지 않더라도 더 높은 사양의 반도체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잖아요. 근데 그걸 중간에 SK하이닉스가 잡아채가지고 대세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 건데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거죠. 누구는 이제 경영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삼성이 판단했을 때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뭐 HBM 같은 경우는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 HBM3E까지의 판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SK하이닉스가 워낙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물리적 시간을 많이 넣어가지고 수율을 올려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안 돼요. 계속 이제 물리적 시간을 들여가지고 맞춰가야 되는 게 수율이기 때문에 뭐 이걸 단기간 내에 따라가는 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바라는 거는 현재 HBM3까지는 어느 정도 최대한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HBM4 완전히 바뀐 HBM4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안 될 거는 포기하고 이제 될 수 있는 것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일단 HBM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이나 아니면 뭐 D램 반도체 얘기해보죠. 또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는데 여러분들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최신형 휴대폰이 나왔어. 뭐 AI 휴대폰이 나왔어.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나오자마자 바꾸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바로 안 바꿔요.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진짜 모니터 예전 거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이제 휘어져 있는 모니터도 많죠? 그거 쓰고 계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최신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거를 항상 최신 제품으로 바꾸는 사람이 수요가 한 방에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다? 기존에 반도체로 좀 레거시거든요. 옛날 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러다가 이 수요가 천천히 이제 신형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삼성이 어쨌든지 이제 새로운 이제 완전 최신형 HBM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매출이 레거시 예전에 제품이 매출이 좀 높았죠. 근데 그 부분을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오히려 중국은 잘하는 건 단가 후려치기 생산 많이 해서 단가 떨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뺏기고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삼성이 저는 그런 중국 기업과 가격 결정력으로 이제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SK하이닉스도 바로 이제 레거시 포기하잖아요. 원래 나오는 점유율이나 매출보다 반으로 줄여서 오히려 최신 거를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도기적 구간이에요. 최신 것이 나와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경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좀 잘 따라가는 기업들은 매출이 빨리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판단이 좀 느린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라운드 이 판에서는 삼성이 SK하이닉스한테 진 건 맞아요. 확실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사실 삼성은 이제 경영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타이밍상으로도 좀 안 좋았다고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최신 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서 이번에 이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나왔지만 콜 테스트는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수율이 못 따라가가지고 이거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었지만 이번에 엔비디아가 삼성 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이제 쓰기로 했죠. 근데 거기서도 좀 생각했었던 부분이 확실히 이 콜 테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왜 애국 같은 거 나오면은 동그란 이제 판 있잖아요. 이걸 웨이퍼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되게 많은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량률을 보통 수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입장 바꿔보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TSMC랑 한 30년 동안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친하니까 야 너희들 우리 전용 라인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TSMC가 반대를 했어요. 아 못하는데? 왜냐면 TSMC 입장에서는 좀 배짱 튕기는 거죠. 뭐 AMD도 있고 퀄컴도 있고 되게 많은 이제 고객들이 있는데 굳이 왜 니들한테 해줘? 근데 저는 그거 TSMC 실수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장 역할을 하는 게 TSMC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두 번째 있는 게 삼성인데 삼성은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고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자꾸 이 블랙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엔비디아도 야,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우리 수요가 높아가지고 안 되겠다. 조금 수율 떨어져도 삼성 거 웨이퍼 좀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이 떨어지는 수율의 어떤 웨이퍼라도 좀 가져가겠다. 물론 이제 할인을 좀 하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이 이번에 3분기 어닝 콜 해서 이제 자료 나온 거 보니까 4분기 실적에 엔비디아 향 매출도 넣었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만일 삼성이 수율을 맞춰가지고 이제 같은 세대에서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갔을 때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이 이제 게임용 이제 칩을 얘기를 했는데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한테 같은 세대입니다. 같은 세대인데 이 게임 칩 니들 우리한테 얼마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삼성이 TSMC보다 우리 한 20-30% 싸게 줄 수 있어. 그 얘기는 삼성이 수율만 맞춰주면은 TSMC보다 20-30%싼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고 20-30%잖아요. 그럼 나머지 퀄컴이라든지 AMD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다 일로 고객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럼 또 이제 TSMC는 당연히 가격을 내려겠죠. 그때쯤 되면은 또 뭐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 파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 걸 TSMC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미리미리 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전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은 좀 지금 껴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뭐 이제 이거는 뭐 성장통의 구간이라고 봐요.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 지금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HBM4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되게 재밌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HBM3, 2와 4가 뭐가 다르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HBM 위로 쌓는 방식이잖아요. 쌓으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른들 얘기할 때 야, 저 다이 좀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다이. 그 다이가 이제 DI라고 실제 영어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예요. 처음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이가 있어요. 본딩 다이가 있고 그 위에다 HBM을 쌓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HBM3, 2까지는 밑에 이 베이스 다이에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베이스 다이를 SK 하이닉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HBM4부터는 여기에 초미세 공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TSMC한테 맡기겠다 했죠. 근데 삼성은 아시겠지만 초미세 공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만들고 쌓는 것까지 다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HBM4로 넘어가면 삼성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 했는데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삼성이 초미세 공정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얘들 수율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그래? 그러면은 아니 우리 이 다이 딴 데 맡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때부터 소설을 쓰는 거죠. 잠깐 쟤네들이 못 만들면 이걸 누구 만든다는 얘기지? 삼성이 TSMC한테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서 삼성은 TSMC와의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오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 삼성이 TSMC랑 협업을 한다고? 이거를? 근데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저는 이게 그냥 삼성의 시간 끌기인 것 같아요. TSMC한테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객 여러분들의 모든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TSMC와도 우리는 협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삼성 고객들은 그래? 그래? 그러면 우리 굳이 딴 데 안 주고 그냥 니들한테 줄게.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객들이 떠나는 거를 심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던져놓고 삼성은 이쪽으로 수율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시간을 벌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언론 플레이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거야. 근데 딱 도는 이제 얘기가 야, 니들 수율 안 되잖아. 니들 너무 억지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고객 다 뺏기거든요. 삼성이 우리 TSMC도 맡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래? 열린 마인드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고객을 잡아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언론 플레이였다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 초미세 공정부터 다 되고 그리고 2나노 밑으로 내려가면 삼성이 GAA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트 오로 올라운드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써야지 그거를 쓰면 초미세 공정이 더 잘 되거든요.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인데 진짜 초미세로 가면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 수율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베이스 다이부터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굳이 TSMC한테 맡긴다? 안 맡기고 예를 들어서 만약 삼성이 수율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이 만들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 다이를
TSMC를 한번 거쳐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비용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순이익 떨어지겠죠. 근데 삼성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짜 삼성이 승부를 한번 걸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나에게 모자란 건 딱 하나, 수율. 물론 엄청난 문제긴 하죠. 이거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고객을 놓친다는 거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린 마인드. 우린 TSMC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일단 최소한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HBM4로 넘어갔을 때 비슷한 부분까지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4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재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언론 플레이도 괜찮았다 보고 있고, 어쨌든 삼성은 SK하이닉스를 이겨먹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베이스 다이를 삼성이 만드는 게 그들의 최종 목표일 거예요. 왜? 비용이 안 나가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판을 놓고 볼 때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율 올려야죠. 근데 수율이라는 게 이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문제가 있어. TSMC랑 SK하이닉스가 다 공장을 다 폐쇄했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삼성은 우리 할 건데 하면서 계속 이제 테스팅 웨이퍼를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율이 좋아지는 건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 내년 초반기까지 잘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지금 삼성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밥상은 깔려 있어요. 물고기는 엄청 많은 바다예요. 누가 보더라도 물고기가 너무 넘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물고기를 낚을 만한 낚싯대가 없어요. 물고기는 굉장히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큰 물고기를 어정쩡한 낚싯대로 낚으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스펙의 낚싯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밥도 이제 내가 숟가락은 있는데 숟가락으로 먹을 수 없는 스테이크들이 있는 거예요. 칼이 필요하죠. 이런 시점이라 봐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준비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경영 내적으로 회사의 어떤 기업 구조 조정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율이에요. 투자자들은 주가에 반응할 텐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주가에는 언제쯤 반영될까요? 주가 반영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까지 삼성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30몇 골에서 매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매도에는 물론 이제 지금 불편한 어떤 이런 상황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때리려고 삼성전자를 매도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내에서 이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1?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20몇 프로?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를 좀 때리려고 하면은 삼성만 그냥 매도를 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때려집니다. 그런 상황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좋아지는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서 같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었던 우리나라 코리아를 때리고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을 그대로 이제 중국의 A주로 넘겼던 일부 수급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피해를 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런 거가 어느 정도 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금투세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금투세가 오늘자로 거의 폐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조금 다른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대선이 있고 미국 대선 따라가지고 이제 달러 강세가 예상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미대선이라든지 이번 주 FOMC가 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 정도부터는 아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일시적 비용도 좀 많았었고요. 삼성 재무제표를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빨라도 4분기 될까요? 내년 분기에 되면 저는 확실히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그냥 저점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이 올해는 좀 맞다 보고 있고, 주가는 근데 이게 선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 상황이 사실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강하게 탄력도가 나오냐 못 나오냐의 문제인데 일단 그거는 올해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놓고 봤을 때. 근데 그 사이에 진짜 엔비디아 쪽으로 더 많은 어떤 수주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되면 다른 판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되, 지금은 삼성전자는 모아갈 시기지 도망갈 시기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아래에서 유지되는 중인데 마음 놓고 있어도 전망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괜찮다 봐요. 그리고 올해나 삼성이나 이런 파생 포지션을 보더라도 올해는 좀 올리고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 제일 높은 가격이 나온 게 한 8만 원대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8만 원, 10만 원이나 9만 원 좀 어렵겠지만
뭐 적어도 한 8만 원대 정도는 기록을 하고 끝내지 않을까.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없으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도 이슈인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우리 신사이너 채널 처음 나왔을 때 들고 나왔었던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2025년이 되게 되면은 보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똑같아져가지고 그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 자료였고 작년 11월 자료였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이거를 나가는 채널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는 채널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좀 봐주시는 분들도 많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이게 확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지난주인가? 언론에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부터 더 좋아, 이제 이렇게 했다더라 했는데 저 그 기사 보고 되게 웃겼습니다. 기사가 나온 게 1년 전인, 이 분석글이 나온 게 1년 전인데 이걸 왜 이제 관심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계속 드렸던 말씀은 똑같아요. 뭐 전기차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저점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좀 이제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캐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뭔가 좀 확 이제 대중화가 되기 전에 잠깐 좀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급이나 여러 외부적인 분들, 물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 발표가 됐는데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올해는 바라지 마세요. 올해는 바랄 수가 없어요. 에코프로 그룹이든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YOY로 따지는데 작년에 따지는 거잖아요. 괜찮았던 시기랑 지금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 좋은데 재밌는 거는 YOY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시기, 근데 1년 있다가 안 좋아졌을 때 비교해보면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올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이 됐을 때,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됐을 때 올해 진짜 안 좋았던 시기인데 거기서 조금만 살아나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나 보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 효과가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주가들이 바닥에서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고 아직 살아나지 못한 기업들도 관심을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시적으로 뭐 숫자가 찍히는 거는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바라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근데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올해 캐즘이 거의 끝났고 이제 전기차 걱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정부나 유럽 연합이나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딱 그렇게 나오고 나서 엄청 놀랬던 게 누구냐면은 테슬라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미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중국의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가만히 있으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은 이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미정부한테 로비해가지고 관세 좀 때려달라고 해. 중국산 전기차한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정부가 뭐 진짜 막 무역법까지 들이밀면서 이제 관세를 때렸죠. 중국산 전기차,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원자재를 쓰는 그런 쪽은 뭐 IRA 혜택도 안 되고 그냥 관세를 때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이 때리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유럽이나 나머지들도 다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중국과 유럽이나 이런 체코 이런 국가들이 서로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정부가 나서는 거, 정부 기관이 나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전에는 막 기업들끼리 싸우다가 기업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이제 이 산업을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미국같이 슈퍼 301조 이런 거 들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나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반도체 때 전기차가 되게 핫할 때 저는 오히려 또 반도체 매수하라고 했다가 또 엄청난 브리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겪고 이걸 투자의 기회로 삼냐에 따라 가지고 추후에 내 계좌의 수익률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고생이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그대로 당연히 이어가야 된다. 전기차, 2차전지, 특히 2차전지는 우리나라 기업들 얼마나 잘해요. 최근에 뭐 LG엔솔 같은 기업들, 뭐 LG엔솔은 제가 태생을 별로 안 좋아하지 회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지금 벤츠나 이런 기업들한테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고 내년에는 확실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배터리 물량 수주를 벤츠에 이어 포드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걔네들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게 아니 원래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물론 이제 뭐 LFP 쓰는 중국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뭐 걔들은 항상 이제 싼 거를 많이 생산하는 걸 중국이 잘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싼 거는 비지떡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참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우리가 대체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샀을 때 이 제품이 나와서 너무 인기가 많아. 그걸 막 사다 보면은 비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류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어떤 것들로 나와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건 항상 싸죠. 근데 그런 걸 이용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게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면은 비싸도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게다가 원래 그 비싼 이유가 좋은 원자재를 써서 그런데 원자재 가격들이 다 내려오면서 그 좋은 3원기 배터리도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잠깐만 원래 LFP가 싸서 썼는데 3원계도 가격이 내려오고 있네? 그럼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몇 번 이렇게 속된 편으로 이제 나이버게 얘기하면은 몇 번 한테 몇 대 맞아 보면 얻어 맞아 보면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LFP 같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벤츠는 진짜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였는데 그런 싼 배터리를 쓰는 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을 장악을 하려면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려면은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이 워낙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 많은 보조금을 들고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쪽으로 이제 수주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이고 원래 돌아와야 되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LG에서 같은 기업들은 뭐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삼성 SDI나 이런 기업들도 여러 가지 각자 잘하는 배터리들이 있잖아요. 원통형이냐, 뭐 파우치냐 이런 형도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오히려 내년을 봤을 때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이 끝나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현기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최근 현기차가 또 고점 논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심리적으로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넘어서 비판을 합니다. 현기차가 주가가 최근에 워낙 좋았잖아요. 괜찮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논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한 얘기죠. 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뭐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테슬라랑 현기차도 많이 비교를 했었고 근데 제가 거기서 정리를 항상 해드렸던 게 두 개 기업의 매력이 다르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고 현기차는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다.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수소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좀 되게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선택해서 투자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기차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가 현기차입니다. 엄청 치고 올라왔어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지금 미국 내 전기차 판매율 1위는 압도적으로 테슬라죠. 2위가 현기차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기차는 내연기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잘해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당분간 뭐 단기간 내에는 뭐 기대치가 높아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밀릴 수는 있지만 뭐 저는 현기차는 지금도 여전히 매수 투자 매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현기차는 앞으로도 좀 눌림이 있을 때 뭐 너무 큰 비중보다는 뭐 적절한 비중 뭐 10%, 15% 내 쪽으로 투자 비중 잡으시고 투자를 좀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즘 이후에는 2차 전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저는 올해 11월, 12월부터 사야 된다 봐요. 이게 어느 순간 눈에 띄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시장은 예전에 막 돈을 엄청나게 풀 때처럼 잠자고 일어나면 급등, 잠자고 일어나면 급등 이런 식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올라갔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올리고 나중에 조정을 좀 세게 주고 그리고 또 시장을 올리고 조정을 세게 주고 예전에 2003, 4, 5, 6, 7년도 대세상승장 때 코스피가 700포인트에서 2100까지 올라왔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수 기준으로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뭐 20%씩 밀었던 경우가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진검승부인데 이런 조정을 과연 도망으로 가고 막 그럴 때마다 분명히 뭐 나와요. 뭐 조정 나오면은 뭐 경기 침체기 또 나올 거고 막 또 뭐 하여튼 뭐 삼성 망한다 얘기 나올 거고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 해요. 항상 그 언론들은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의 그렇게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자고 나면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매일매일 보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한 번씩 보면은 와 지수 그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막 기사 안 좋게 나왔는데 지수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종목도 좀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고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 계좌 딱 열잖아요. 마이너스 30, 40, 50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여러분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뭐 금융투자, 금투세 같은 경우도 영향을 또 되게 많이 줬고, 뭐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되게 많이 영향을 줬는데 좀 이겨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정말 비일비재하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내 계좌의 뭐 미래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이럴 때 보면은 혹하는 게 나와요. 비트코인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매도하고 비트코인 사. 주식 손절하고 에휴 주식 뭐 마이너스 30% 손절, 40% 손절하면은 비트코인 가서 뭐 더블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좋은 기업 샀으면은 좀 뭐 계좌 열어볼 때마다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저도 뭐 20여 년간 많이 겪어온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묵묵하게 기존에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가신 기업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셔가지고 지금은 좀 시간의 투자를 뭐 힘드시겠지만 이게 몇 년 동안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캐즘이 끝날 것을 대비하여 요즘 대표님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나요? 저는 똑같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3분은 이제 우리 전기차 관련 쪽이기 때문에 2차전지 전기차요. 사셔야죠. 지금 사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전체 투자 자금의 10% 정도는 뭐 전기차나 2차전지 사셔야 됩니다. 뭐 미국 주식으로 원하시면 전 테슬라 원픽이에요. 전 테슬라 원픽입니다. 더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쪽으로 원하시면은 뭐 우리나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도 괜찮고 그리고 배터리 3사 뭐 상장 안 돼 있는 기업 하나 빼고 배터리 3사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뭘 사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는 많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난 좀 더 빠른 걸 원해 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라든지 아니면 공매도 비율이 좀 많이 의미 있게 줄어든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배터리 쪽, 2차전지 쪽, 전기차 쪽 지금은 오히려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안 좋죠. 3분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3분기하고 4분기까지 기대하지 마세요. 올해는 어차피 YOY로 따지는 게 항상 이제 이거 실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적자 전환했다, 뭐 마이너스 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도 양극재 위주로 많이 했어. 우리나라 양극재 쪽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분리막인지 뭐 다 하긴 다 하지만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양극재가 되게 비쌀 때 배터리를 좀 많이 팔았죠.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안타깝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양극재 가격도 이제 예전만큼 비싸지 않아. 그래서 이제 싸게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또 그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참 전기차 붐이 불었을 때 하필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죠. 양극재 가격이 엄청 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양극재가 배터리가 제일 비싸니까 배터리 가격이 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전기차 기업들은 어쨌든 빨리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좀 많이 갈라졌죠. 테슬라 같이 돈 많은 기업들, 돈이 많이 벌리는 기업들은 어쨌든 비싸다 하더라도 이 모든 배터리를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비싼 거 알아요. 그리고 마진율 떨어지는 거 아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비싸게 팔면서 보조금을 해가지고 이제 실적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양극재 가격도 떨어지고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막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때 배터리 가격 감당이 안 될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움직이지 못했던 건 왜냐면은 너무 비쌌잖아요. 비싼 배터리를 많이 사놨었는데 그 재고로 있었죠. 근데 이 악성 재고라고 평가를 하는데 비싸게 샀었던 그 배터리에 대한 재고를 소진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배터리가 비쌌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전기차를 팔고 싶은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니까 나머지 루시드, 리비안 아니면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현기차라든지
이런 배터리들이 필요한 나머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돈이 좀 있는 기업들은 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파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머지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우리도 배터리 좀 줘, 뭐 양극재 좀 줘 그랬을 때 이 기업들이 우리 테슬라한테 얼마에 팔고 있어. 니들도 이거 맞춰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만큼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들한테 제시했을 때 루시드, 리비안 같은 기업들이 과연 이 돈을 내고 배터리를 살 수 있었냐는 거죠. 못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뭐 했냐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LFP를 넣어가지고 전기차 가격 단가를 떨궈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그래도 이제 운용비가 적게 드는데 단가가 떨어진 게 있네 해서 이제 그쪽으로 올리면서 이제 테슬라도 이제 점유율을 좀 뺏긴 건데 그게 지금까지 판입니다. 판이 그렇게 벌어진 건데 오히려 이제 LFP도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중국의 전기차들이 한 2, 3미터씩 퐁퐁 위로 올라가고 막 하여튼 막 차가 움직이다 왜 그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걸 만들면서 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이제 퀄리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예전에 비싸서 못 샀던 애들 있죠. 루시드, 리비안 이런 애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시드가 엄청난 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언론들은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루시드가 얼마나 힘들면은 자금 확보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한번 배터리 가격이 만만해지니까 우리도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들이 내년에는 진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테슬라가 그럼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길 수 있겠네? 저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지 성장한다고 봐요. 테슬라가 원탑으로 가잖아요. 테슬라가 워낙 원탑으로 잘 가니까 자꾸 이제 일론 머스크가 딴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2위가 따라오잖아요. 막 SKI, 삼성전자 뭐 이렇게 치고 가는 것처럼 따라오잖아요. 딴 생각 못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이 산업 전반이 좀 발전을 더 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테슬라에 버금가는 그런 기업들, 물론 점유율이 쉽게 못 따라오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주면서 경쟁 구도로 가고 적정하게, 아예 중국처럼 이제 막 싸게 막 훔치는 이런 거 말고 적정하게 이제 가는 경쟁들이 이루어지면은 전기차 산업 자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거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 실적은 포기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 악성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YOY로 따졌을 때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좀 그래도 이런 이미 수주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가시적으로 바뀌겠죠. 그럼 아마 전 내년 빠르면 1분기? 이 정도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면 저는 차라리 올해 지금 11월, 12월 낫다는 거죠. 미리미리 매수를. 대신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2차 전지랑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2차 전지요? 뭐 지금 별다른 이슈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뭐 다 설명드린 내에서 있는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뭐 IRA인데 제가 오늘도 아까 환경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뭐 누군가가 되게 되면은 IRA 뭐 폐지,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 IRA를 폐지해가지고 뭐 전기차 보조금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미 배터리 가격이 많이 싸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배터리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이제 생산하는 그 금액 자체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해진 시점이 내년이 오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부터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IRA 혜택을 받으면 좋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미국 공장 지원하는데 세제 혜택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뭐 굳이 저는 이 IRA 법안을 확 갖다 엎을 수가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도 힘들지만 정말 많이 아팠지만 이제 적정한 조정기를 거쳤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오히려 우상향을 하면서 좀 원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내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섹터로 물어보시면 일단 저는 지금 그냥 일단 양극재를 먼저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전해질도 있는데 이 전기차라는 업종에 배터리라는 어떤 세부 업종에 거기에 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뭐 이런 또 세부 업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는데 여기 사이클을 돌더라고요. 왁 들어가지 않고 사이클을 돌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사이클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양극재 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양극재 쪽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딴 것보다는 오히려 양극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있고, 그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포스코 그룹도 있고, 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잘했던 애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몇 년간 되게 전기차 시장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산업 자체가 되게 좋을 때도 있지만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와요. 어떤 산업인지 어려운 시기는 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과연 진짜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어려우니까 우리 더 이상 투자 못해 이렇게 닫아버리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쪽 시장 턴이 돌아왔을 때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에코프로그룹 마찬가지고 포스코그룹 마찬가지고 막 광산 막 인수하고 막 더 투자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어려운 시기를 더 투자를 하는구나. 이건 진짜 나중을 보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을 장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기업의 내부의 어떤 평가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경기 침체설이 되게 많았을 때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라고 했어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은 유보자금을 쥐고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 그때 대기업들이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팀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팀이 아니에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침체 안 와요. 저는 IMF를 직접 얻어맞은 세대예요. 제가 IMF 분위기를 알아요. 진짜 우울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많은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죠? 뭐 언젠가 오긴 오겠죠.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 맞긴 맞겠죠. 근데 그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산업도 힘들 때 우리는 이걸 미래로 본다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걷어들이는지 투자를 연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연기하는 건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와 연기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진짜 더 막 리튬 광산 이거 인수는 리튬이 어떻게 중요하니까 그걸 더 싼 값에 받아올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위주로 포트폴리오나 전략을 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국내 기업들도 우위에 설 수 있게 될까요? 뭐 그냥 이게 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답이 너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잘하고 기술력 좋고 투자 많이 했고 더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뭐 더 다른 어떤 얘기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조금 안타깝죠. 근데 지금 워낙 우리나라는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뭐 판매도 잘하고 있고 이제서야 좀 알아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되게 답답하긴 해요. 우리는 잘하는데 제가 그때도 제발 홍보 좀 하라고 잘하는 거 제발 홍보 좀 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본인 홍보를 참 못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참 겸손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굳이 그런 겸손은 필요가 없는데 저도 말만 잘하지만 저를 잘 못하긴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문제고 둘째로 이건 또 개인적인 바람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잘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뭐 2차전지 잘하고 막 반도체 잘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2차전지도 잘하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한테 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중국은 저 보조금 가지고 버티고 있잖아요. 중국은 장담하는데 보조금 끊잖아요. 그 중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 90에서 95% 망할걸요? 다 날아갈걸요? 걔네들은 돈을 버티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샤오미 이런 애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좀 잘하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포스코 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들 있잖아요.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들한테 잘하니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잘할걸? 더 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만 좀 있으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안타깝긴 한데 되겠죠? 조만간 아마.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두어야 좋을까요? 저는 맥스 20%까지. 저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30%를 넘기지 말라거든요. 지금 보면 반도체 한 20, 그리고 2차 전지 20 정도. 그러니까 요 두 개 업종으로 저는 한 50% 짜는 것도 괜찮다 봐요. 25, 25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좀 뭔가 확 이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다 포함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다 포함이어가지고 그쪽 라인들을 좀 포트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투자해야 돼. 뭐 2차 전지만 투자해야 돼. 이 업종이 잘 가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너무 삼성전자 위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휘청거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휘청거려요.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발전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뜬 거 얼마나 많아요. 반도체, 2차전지, 조선도 잘하잖아요. 뭐 물론 조선은 이제 좀 일하시는 분들 좀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방산도 잘하죠. 그러니까 잘하는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업종들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업종들 위주로 이제 사실 포트폴리오 짜셔도 솔직히 문제는 없죠. 2차 전지 투자자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마인드요?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수급이 너무 안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투심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 언론들의 잘못된 기사들 막 트럼프가 되면은 뭐 2차 전지 시장을 박살낼 거야. 전기차를 박살낼 거야.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물론 일론 머스크 환상적이고 전기차 자기 타봤지만 좋았다. 하지만 전기차 100%는 말이 안 된다. 바이든이 전기차 100%를 얘기했잖아요. 그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라는 게 아예 없었을 때도 100% 내연기관이었어요? 아니에요. 수소 있었죠. 하이브리드 있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100% 어떤 한 업종에 어떤 이런 이제 산업이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똑같은 의미로 RE100 있죠. 재생에너지 100%. 전 그것도 말도 안 되나 봐요. 재생에너지 100%가 되면 그러면 아니 뭐 뭔가 원래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화력이든 뭐든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뭔가가 나오고 그거를 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게 없고 재생만 하면은 원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뭔가 100%가 되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적절한 말을 잘 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미국의 언론의 대부분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잘 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제가 트럼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쪽이 죽는다? 아니요.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경쟁을 하라고 하고, 그분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장 큰 조력자잖아요. 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절대로 이 IRA 법안을 엎을 수가 없어요. 예, 공화당 지역에서 대부분의 IRA 혜택을 받고 있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이런 석유 관련 기업들도 이제 직접 가가지고 이제 IRA 없애지 말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거둬들이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트럼프가 맨날 페이크 뉴스 하잖아요. 본인을 둘러싼 잘못된 뉴스가 나오면 페이크라고 하잖아요.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거는 이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언론들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이 산업을 한번 보세요. 기업이 결국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지 안 이어가는지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시면은 답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시기는 어떤 업종을 투자하시는지 간에 오니까 그것도 좀 잘 이겨내시고 저는 거의 다 왔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금투세. 와, 제가 오늘 진짜 오늘 촬영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금투세가 이제 폐기를 하겠다, 폐기하는 쪽이 맞겠다라고 이제 이재명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진짜 우리 이 국민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증식해야 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되게 좋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걸 없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대주주장려세라든지 이런 자잘한 이슈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큰 암울한 어떤 기운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중간에 조정기는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아마 중간에 별다른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지수보다 아마 올해 연말 마지막 거래일 지수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내가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매도하고 딴 거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신다. 반도체를 투자하신다. 마이너스 40%였어. 보합까지 올라왔어. 이거 팔고 난 뭐 비트코인 가야지. 딴 거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좋은 업종들은 그대로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돈을 벌게 두시고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시라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뭐 별다른 이슈가 악재성 이슈나 돌발 이슈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더 좋은 분위기 내에서 우리나라든지 미국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조정이 있으면 또 제가 어차피 한 달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뭐 그 분위기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